옛날 어느 산골 마을의 높고 험한 산줄기가 마치 거대한 병풍처럼 사방을 둘러싸고 있어 외부 사람들의 발길이 좀처럼 닿지 않는 깊고 고요한 곳이 있었는데, 이곳은 맑은 계곡물과 질 좋은 당나무가 풍부하여 대대로 최상급의 종이를 만드는 장인들이 모여 사는 한지 마을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마을 어귀에 들어서면 언제나 당나무를 삶는 구수한 냄새가 바람을 타고 은은하게 풍겨왔고, 집집마다 넓은 마당에는 갓 떠낸 젖은 종이들이 햇살을 받아 하얗게 반짝이며 마르고 있어 멀리서 보면 마치 마을 전체가 하얀 구름, 조각이나 늦은 봄에 내린 서리에 뒤덮인 것처럼 신비롭고 아름다운 풍경을 자아내곤 했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은 종이 한 장을 만들기 위해 99번의 손질을 거쳐 마지막 100번째에 비로소 종이가 완성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들의 손끝은 거칠었지만 마음만은 비단결처럼 곱고 정성이 가득했습니다. 이 평화로운 마을에는 민우라고 불리는 젊고 성실한 청년이 살고 있었는데, 그는 마을에서도 가장 손재주가 뛰어나고 심성이 고운 종이 장인으로 소문이 자자하여 그가 만든 종이는 결이 곱고 질겨서 한 번 글을 쓰면 천년을 간다는 명품 중의 명품으로 칭송받았습니다. 민우는 돌아가신 부모님께 물려받은 낙지만 정갈한 초가집에서 홀로 지내며 오로지 종이 만드는 일에만 전념했는데, 새벽닭이 울기도 전에 일어나 차가운 계곡물에 당나무 껍질을 씻고 하루 종일 뜨거운 가마솥 앞에서 땀을 흘리면서도 불평 한마디 없이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나가는 그의 모습은 마을 어르신들에게 큰 기쁨이자 자랑이었습니다. 그의 집 마당 한 구석에는 항상 깨끗하게 손질된 당나무 껍질이 가지런히 쌓여 있었고, 처마 밑에는 그가 만든 종이들이 바람에 살랑거리며 맑고 청아한 소리를 내곤 했습니다. 민우에게는 정해진 짝이 있었는데, 바로 마을 서당 훈장님의 외동딸인 연화라는 처녀로, 그녀는 봄날에 피어나는 진달래꽃처럼 화사하고 가을밤의 달빛처럼 은은한 아름다움을 지녀 마을 청년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고운 여인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어린 시절부터 한마을에서 자라며 오누이처럼 지내다가 나이가 차면서 자연스럽게 서로를 연모하게 되었고, 민우가 정성스럽게 만든 종이에 연화가 고운 글씨로 시를 적어 주고받으며 남몰래 사랑을 키워온 지 벌써 여러 해가 지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두 사람을 볼 때마다 선남선녀가 따로 없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고, 머지않아 열릴 두 사람의 혼례가 마을의 큰 경사가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기에 모두가 한마음으로 두 사람의 앞날을 축복해주고 있었습니다. 어느 맑은 가을날, 드디어 두 집안 어른들이 만나 혼례 날짜를 잡았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마을 전체가 들썩거리며 기쁨에 휩싸였고,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이 가진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꺼내어 두 사람의 새 출발을 도울 준비를 서두르기 시작했습니다. 민우는 사랑하는 연화를 위해 자신의 모든 기술과 정성을 쏟아부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깨끗한 신방을 꾸미기로 결심했고, 틈만 나면 산에 올라가 가장 좋은 당나무를 베어오고 맑은 물을 길어와 밤을 새워가며 종이를 뜨는 일에 몰두했습니다. 그는 연화가 신혼방 문을 열고 들어올 때 처음 마주할 문풍지 하나 벽지 하나에도 자신의 뜨거운 사랑과 변치 않을 약속을 담고 싶었기에 손가락이 부르트고 어깨가 결리는 고통 속에서도 얼굴에는 항상 행복한 미소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일이란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법이라, 혼례를 불과 보름 정도 앞둔 어느 날, 갑자기 마을 너머에서 불어온 흉흉한 바람과 함께 정체 모를 열병이 마을을 덮치기 시작했고, 평화롭던 마을은 순식간에 공포와 불안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가벼운 감기인 줄 알았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고열에 시달리며 쓰러지기 시작하더니, 급기야는 자리를 보전하고 눕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마을 곳곳에서는 앓는 소리와 걱정 섞인 한숨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마을 어르신들은 마을 어귀에 금줄을 치고 부정을 막으려 애를 썼지만 보이지 않는 병만은 담장을 넘어 집집마다 침투했고, 불행하게도 혼례 준비로 분주했던 연화의 집에도 그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고 말았습니다. 연화는 처음에는 그저 몸이 조금 나른하다고만 했으나 이내 불덩이 같은 열이 오르며 식은땀을 흘리기 시작했고, 맑고 초롱초롱하던 눈빛은 점차 흐려지며 기력을 잃어갔습니다. 소식을 들은 민우는 하던 일을 모두 제쳐두고 한달음에 연화의 집으로 달려가
밤낮으로 그녀의 곁을 지키며 물수건으로 열을 식히고 약을 달여 먹이는 등 지극정성으로 간호했지만 야속하게도 연화의 상태는 차도를 보이지 않고 점점 더 나빠지기만 했습니다. 민우는 핏기 없는 연화의 손을 꼭 잡고 제발 눈을 뜨라고 곧 우리가 부부가 되어 행복하게 살 날이 머지 않았는데 이렇게 허무하게 갈 수는 없다고 울며 애원했지만 연화는 가뿐 숨을 몰아쉬며 민우를 바라보는 것조차 힘겨워 보였습니다. 운명의 날 밤 창밖에는 추적추적 가을비가 내리고 있었고 방 안에는 희미한 호롱불만이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는데 연화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민우의 손을 잡고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다음 생에서라도 부부의 연을 맺자는 슬픈 약속을 남기고는 조용히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민우는 싸늘하게 식어가는 연화의 주검을 끌어안고 목이 터져라. 그녀의 이름을 불렀지만 대답 없는 메아리만이 빗소리에 섞여 허공으로 흩어질 뿐이었고 그날 밤 민우의 통곡, 소리는 마을 사람들의 가슴을 미어지게 만들었습니다. 혼례를 위해 준비해 두었던 고운 비단 옷과 예물들은 주인을 잃은 채 방 한 구석에 덩그러니 놓여 있었고 붉은색 혼례복 대신 하얀 소복을 입혀야 하는 기막힌 현실 앞에서 민우는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절망을 느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돌아온 민우는 마치 넋이 나간 사람처럼 멍하니 하늘만 바라보거나 연화와 함께 거닐던 계곡을 하염없이 서성거리며 식음을 전폐하고 슬픔에 잠겨 지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런 민우가 안쓰러워 밥과 반찬을 챙겨다 주며 위로의 말을 건넸지만 민우의 귀에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그의 눈에는 오직 떠나간 연화의 환영만이 아른거릴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우는 문득 연화가 생전에 꽃가마를 타고 시집가는 것이 소원이라고 말했던 것을 기억해내고는 비록 살아서는 가마를 태워주지 못했지만 죽어서 저승으로 가는 길이라도 편안하고 아름답게 갈 수 있도록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가마를 만들어주기로 결심했습니다. 민우는 창고에 틀어박혀 다시 당나무를 손질하고 종이를 뜨기 시작했는데 이번에 만드는 종이는 그가 평생 만들어온 그 어떤 종이보다도 얇고 투명하며 질긴 마치 천상의 옷감과도 같은 신비로운 종이었습니다. 그는 종이 한 장 한 장을 뜰 때마다 연화를 향한 그리움과 사랑, 그리고 지키지 못한 약속에 대한 회한을 담아 눈물을 흘리며 정성을 다했고 그렇게 만들어진 종이는 달빛을 머금은 듯 은은한 광채를 띠고 있었습니다. 민우는 대나무를 가늘게 쪼개어 가마의 뼈대를 만들고 그 위에 자신이 만든 최고의 한지를 여러 겹 정교하게 발라 겉으로 보기에는 나무로 만든 가마처럼 단단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깃털처럼 가볍고 부드러운 종이 가마를 만들어 나갔습니다. 가마의 지붕은 우아한 곡선으로 다듬어 하늘로 날아오를 듯한 형상을 만들었고 가마의 네 귀퉁이에는 종이로 만든 풍경을 달아 바람이 불 때마다 영혼을 달래는 맑은 소리가 나도록 했으며 창문에는 연화가 좋아했던 국화꽃과 나비 문양을 정교하게 오려붙여 생전의 아름다움을 기렸습니다. 보통의 상여 가마는 알록달록한 색을 입히기 마련이지만 민우는 오로지 순백의 한지만을 사용하여 가마 전체를 눈처럼 하얗게 만들었는데 이는 연화의 순결한 영혼을 상징함과 동시에 그녀가 입지 못한 웨딩드레스의 느낌을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밤이 깊도록 창고에서 새어나오는 불빛과 사각거리는 종이 만지는 소리는 마을 사람들에게 민우의 깊은 슬픔을 전해주는 듯하여 지나가는 이들은 발걸음을 멈추고 안타까운 한숨을 내쉬곤 했습니다. 드디어 종이 가마가 완성되던 날 민우는 가마 앞에 깨끗한 정화수를 떠놓고 절을 올리며 연화의 영혼이 이 가마를 타고 부디 좋은 곳으로 가기를 그리고 가는 길이나마 외롭지 않기를 간절히 빌었습니다. 완성된 종이 가마는 실로 놀라울 정도로 아름다워서 마치 천상의 선녀가 타고 내려올 법한 신비로운 자태를 뽐내고 있었고 순백의 종이 위에 은은하게 비치는 달빛은 가마가 스스로 빛을 내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민우가 만든 종이 가마를 보고는 혀를 내두르며 감탄했지만 한편으로는 죽은 사람을 위해 저토록 정성을 쏟는 민우가 혹시라도 슬픔을 이기지 못해 병이라도 얻을까 걱정하는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민우는 가마를 완성한 후에도 그것을 태워보내지 못하고 자신의 집 앞마당에 있는 서늘하고 건조한 창고, 깊숙한 곳에 소중하게 모셔두기로 결정했는데 이는 가마를 태워버리면 연화와의 마지막 연결고리마저 끊어질 것 같은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창고에 들러 가마에 쌓인 먼지를 털어내고
마치 그 안에 연화가 타고 있는 것처럼 다정하게 말을 걸며 하루 일과를 이야기해주곤 했습니다. 연화야, 오늘은 날씨가 참 좋아. 바람도 시원하고 하늘도 맑아서 네가 나들이 가기 딱 좋은 날이야. 라고 중얼거리는 민우의 목소리는 공허하게 울렸지만 그의 표정만큼은 살아있는 연인을 대하듯 따뜻하고 애틋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가을이 가고 매서운 겨울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하면서 마을은 온통 하얀 눈으로 뒤덮였고 사람들은 추위를 피해 집 안으로 움츠러들었지만 민우의 창고만큼은 여전히 민우의 발길로 분주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민우가 죽은 약혼녀를 잊지 못해 종이 가마를 끌어안고 산다는 소문을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개중에는 창고 근처에서 이상한 기운이 느껴진다거나 밤마다 여인의 울음소리가 들린다는 흉흉한 이야기를 퍼뜨리는 사람도 생겨났습니다. 하지만 민우는 그런 소문에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창고 안에 종이 가마를 지키는 일에만 몰두하며 외부와의 발길을 끊은 채 고립된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서 가장 나이가 많고 지혜롭기로 소문난 만신 할머니가 민우의 집 앞을 지나다가 멈춰서서 한참 동안 창고 쪽을 응시하더니 혀를 차며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추추. 산 사람의 집착이 죽은 자의 발목을 잡고 있구나. 저 가마는 저승으로 가는 배인데 탓을 내리고 있으니 영혼이 떠나지 못하고 맴도는 게야. 할머니의 말은 지나가던 바람에 실려 흩어졌지만 그날 밤 민우의 꿈에는 하얀 소복을 입은 연화가 나타나 아무 말 없이 슬픈 눈으로 그를 바라보다가 종이 가마 속으로 스르르 사라지는 모습이 생생하게 보였습니다. 민우는 식은땀을 흘리며 잠에서 깨어났고 창고 쪽에서 달그락하는 소리가 들린 것 같은 기분에 황급히 달려나가 보았지만 창고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차가운 겨울바람만이 마당을 휩쓸고 지나갈 뿐이었습니다. 계절이 다시 바뀌어 봄이 찾아오고 마을에는 생기가 돌기 시작했지만 민우의 집은 여전히 한겨울처럼 춥고 쓸쓸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고 창고 안에 모셔진 종이 가마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기묘한 분위기를 풍기기 시작했습니다. 종이로 만든 가마임에도 불구하고 습기에 눅눅해지거나 모양이 틀어지는 법 없이 처음 만들었을 때의 빳빳하고 깨끗한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는데 이는 민우의 정성 때문이기도 했지만 무언가 알 수 없는 힘이 가마를 보호하고 있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민우는 이제 종이를 만드는 일조차 소홀히 한 채 하루 종일 창고 앞에 앉아 멍하니 가마를 바라보는 시간이 늘어났고 그의 얼굴은 점점 야위어가고 눈밑은 검게 변해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민우를 안타깝게 여기면서도 그의 집 근처에 가면 왠지 모를 서늘함이 느껴져 가까이 가기를 꺼려하게 되었고 아이들에게도 민우의 집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말라고 단단히 주의를 주었습니다. 고립된 민우의 집은 점점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가는 듯 했으나 가끔 밤늦게 그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은 창고 안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거나 누군가가 소곤거리는 소리를 들었다고 증언하며 공포감을 조성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민우에게 그 소리는 공포가 아닌 유일한 위안이었으며 그는 자신이 만든 종이 가마 안에 연화의 영혼이 깃들어 있다고 굳게 믿으며 그녀와 함께하는 자신만의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오랫동안 비어있던 민우의 옆집에 낯선 친척이 찾아온다는 소식이 들려왔는데 그는 민우의 먼 친척 형벌되는 칠성이라는 자로 도읍에서 장사를 하다가 빚을 지고 도망치듯 시골로 내려온 사람이었습니다. 칠성은 겉보기에는 호탕하고 사람 좋아 보였지만 눈빛이 매섭고 욕심이 가득하여 입속이 없으면 움직이지 않는 기회주의자라는 소문이 그가 도착하기도 전부터 마을에 파다하게 퍼졌습니다. 민우는 누군가가 온다는 사실에 별다른 관심을 두지 않았지만 이 불청객의 등장이 자신의 고요한 일상과 소중한 종이 가마에 큰 파장을 일으킬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채 오늘도 어김없이 창고 문을 열고 종이 가마를 어루만지며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칠성이 마을에 도착하던 날은 유난히 바람이 거세게 불어 흙먼지가 날리고 하늘이 잿빛으로 흐린 날이었는데 그는 덜컹거리는 수레에 짐을 가득 싣고 요란하게 마을 어귀에 들어섰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짐짓 과장된 몸짓으로 인사를 건네며 자신의 성공담을 늘어놓았지만 사람들은 그의 번들거리는 눈빛과 가벼운 언행을 보고 본능적으로 경계심을 느끼며 거리를 두었습니다. 칠성은 민우의 집 대문을 거칠게 밀고 들어와 마당에 서 있는 민우를 보고는 대뜸 "아이고,
내 동생 민우 아니냐. 이게 얼마만인가. 집꼬라지가 이게 뭐냐 하며 너스레를 떨었고 민우의 허락도 없이 안방을 차지하고는 짐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민우는 당황스러웠지만 먼 길을 온 친척을 내칠 수 없어 불편한 마음을 억누르며 칠성을 맞이했고, 칠성은 민우의 대접을 당연한 듯 받으면서도 끊임없이 집안 곳곳을 곁눈질하며 돈이 될 만한 것이 없는지 탐색하는 눈치였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칠성은 민우에게 종이 만드는 일은 돈벌이가 되지 않는다며 자신이 가져온 물건들을 창고에 보관했다가 장날에 내다 팔면 큰돈을 벌 수 있다고 떠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마당 한쪽에 있는 창고를 가리키며 저 창고는 꽤 넓어 보이는데 안에 뭘 넣어뒀길래 문을 저렇게 꽁꽁 잠가둔 게냐? 당장 비우고 내 물건들을 쌓아두자꾸나 라고 말하며 탐욕스러운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민우는 정색을 하며 저곳에는 제게 목숨보다 소중한 물건이 있어 절대 비워드릴 수 없습니다. 다른 곳을 알아보십시오 라고 단호하게 거절했지만 칠성은 코웃음을 치며 시골 구석에 목숨보다 소중한 게 뭐 있겠냐. 다 낡아빠진 농기구들이나 들어있겠지. 라며 민우의 말을 무시하고는 젓가락으로 밥상을 두드리며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날 밤 칠성은 술에 취해 마당으로 나와 창고 쪽으로 비틀거려 걸어가더니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보려고 끙끙거렸지만 왠지 모를 오싹한 기운에 흠칫 놀라 뒷걸음질 치고는 투덜거리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에는 민우가 숨기고 있는 소중한 물건이 금덩이라도 되는 양 상상의 나래가 펼쳐지기 시작했고 언젠가는 기필코 저 문을 열어보리라는 야욕을 품게 되었습니다. 밤이 깊어온 세상이 잠든 시간, 민우는 칠성이 잠든 것을 확인하고 조용히 창고로 향해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어둠 속에서 하얗게 빛나는 종이 가마는 여느 때보다 더욱 신비롭고 슬픈 자태를 뽐내고 있었습니다. 민우는 가마 앞에 촛불을 켜고 앉아 연화야, 낯선 사람이 와서 시끄럽지 내가 잘 막을 테니 걱정 말고 편히 쉬어 라고 속삭였고 그 순간 촛불이 일렁이며 가마의 문이 아주 미세하게 덜컥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우는 깜짝 놀라 가마를 바라보았지만 다시 고요함만이 흘렀고 그는 그것이 자신의 간절함이 만들어낸 착각이라 여기며 애써 마음을 가라앉히고는 차가운 가마의 표면을 쓰다듬으며 긴 밤을 지새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부터 칠성은 민우를 따라다니며 창고를 비워달라고 끈질기게 요구하기 시작했고 급기야는 마을 사람들에게 민우가 창고에 보물을 숨겨두고 혼자만 잘 살려 한다는 헛소문을 퍼뜨리며 민우를 곤경에 빠뜨리려 했습니다. 순박한 마을 사람들은 칠성의 말을 반신반의하면서도 민우가 창고를 절대 보여주지 않는 것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민우를 바라보는 시선에는 예전과 다른 서먹함과 의심이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민우는 억울하고 답답했지만 차마 종이 가마 속에 죽은 연화의 혼을 모시고 있다는 말을 할 수가 없어 입을 꾹 다문 채 칠성의 횡포를 묵묵히 견뎌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달이 구름 뒤로 숨은 어느 어두운 밤, 칠성은 민우가 깊이 잠든 틈을 타 몰래 쇠지렛대를 들고 창고 앞으로 다가갔고 탐욕에 눈이 먼 그는 떨리는 손으로 자물쇠를 부수기 위해 힘을 주었습니다. 끼익 하는 소름 끼치는 소리와 함께 낡은 자물쇠가 바닥으로 떨어지고 칠성이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창고 문을 활짝 여는 순간 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냉기와 함께 눈부시게 하얀 종이 가마가 그의 눈앞에 기괴한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칠성은 이게 뭐야 하며 뒷걸음질 쳤지만 열린 문틈으로 불어온 바람에 종이 가마에 달린 풍경이 댕그랑댕그랑 하며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고 그것은 마치 잠들어 있던 무언가를 깨우는 신호탄과도 같았습니다. 칠성은 눈앞에 놓인 하얀 물체가 금은보화가 가득 든 괴짝이 아니라 종이로 만든 가마라는 사실을 확인하고는 허탈함과 동시에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참지 못해 거칠게 바닥에 침을 뱉었습니다. 그는 기대했던 보물이 없다는 실망감에 휩싸여 씩씩거렸지만 한편으로는 어두운 창고 안에서 희미하게 빛을 발하는 종이 가마의 기이한 모습에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끼며 주춤거렸습니다. 창고 안은 마치 한겨울 얼음장처럼 차가운 공기로 가득 차 있었고 가마의 창문에 붙은 하얀 한지가 미세한 공기의 흐름에 따라 파르르 떨리는 모습은 마치 누군가가 안에서 숨을 쉬고 있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칠성은 찜찜한 기분을 떨쳐버리려는 듯 헛기침을 크게 하고는 이따위 종이 쪼가리를 보물단지처럼 모시고 있다니. 민우, 이 녀석이 정말로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나 라고 투덜거리며 쾅소리가 나도록 창고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해가 중천에 뜨자마자 칠성은 마당으로 나와 민우를 불러 세우고는 간밤에 보았던 창고 안의 광경을 이야기하며 삿대질을 해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민우에게 다 큰 사내놈이 죽은 귀신을 위한답시고 집안에 흉물스러운 상여 가마를 모셔두는 게 말이 되느냐며 당장 저것을 내다버리고 창고를 비우라고 윽박질렀습니다. 민우는 칠성이 허락도 없이 자신의 가장 소중한 공간을 침범했다는 사실에 얼굴이 하얗게 질렸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고 단호한 목소리로 저것은 단순한 종이 뭉치가 아니라 제 정혼자의 영혼이 깃든 집입니다. 형님께서 함부로 말씀하실 물건이 아니니 더 이상 관여하지 마십시오. 라고 맞받아쳤습니다. 평소 순하기만 하던 민우가 눈에 도끼를 품고 대들자 칠성은 잠시 기가 눌리는 듯 했으나 곧이어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더욱 목소리를 높여 민우를 몰아세웠습니다. 칠성은 민우의 완강한 태도에 바로 힘으로 제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마을 사람들을 이용해 여론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만들려는 얄팍한 술수를 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는 동네 우물가와 사랑방을 돌아다니며 민우가 집안에 귀신을 불러들이는 흉측한 물건을 숨겨두고 구슬한다는 둥, 밤마다 여자 귀신과 대화를 나눈다는 둥, 입에 담지 못할 헛소문을 퍼뜨리고 다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 말을 믿지 않았지만 칠성이 워낙 그럴듯하게 침을 튀기며 이야기하는 데다가 최근 민우의 집 근처에서 느껴지던 음산한 기운을 떠올리며 점차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삼삼오오 모여 수군거리며 아무리 슬퍼도 그렇지 산 사람이 죽은 사람 물건을 끼고 살면 동네에 우환이 닥치는 법인데 하며 민우를 걱정 반, 비난 반의 눈초리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사이 민우의 집에는 정말로 기이한 일들이 하나둘씩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밤이 되면 바람 한 점 없는 날에도 창고의 문고리가 달그락거리거나 지붕 위에 기와가 이유 없이 떨어져 깨지는 일이 빈번해졌습니다. 칠성은 자신이 가져온 물건들을 쌓아둘 곳이 없어 마당 한 구석에 천막을 치고 임시로 보관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아침에 나가보니 단단히 묶어두었던 짐들이 모두 풀어 헤쳐져 바닥에 뒹굴고 있는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동네 들고양이들의 소행이라며 욕을 퍼부었지만 짐들 사이에는 짐승의 발자국 대신 작고 고운 여인의 집신 자국 같은 것이 희미하게 찍혀 있어 보는 이들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습니다. 칠성은 애써 그 자국을 발로 문지르며 부정했지만 그의 마음속 한구석에는 알 수 없는 공포가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민우는 밖에서 들려오는 흉흉한 소문과 집안의 이상한 징조들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더욱 창고에 집착하며 하루의 대부분을 그 앞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자신을 손가락질하든 말든 오직 종이 가마 속의 연화가 바깥 소란에 놀라지나 않았을까 걱정하며 가마 주변을 깨끗이 닦고 향을 피우며 정성을 쏟았습니다. 민우의 눈에는 칠성이 짐을 쌓아둔 마당이 보이지 않았고 오직 하얀 종이 가마만이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보였기에 그의 얼굴은 점점 더 창백해지고 눈빛은 현실과 동떨어진 몽환적인 빛을 띠어갔습니다. 밤이 깊어지면 그는 가마 옆에 쭈그리고 앉아 연화야 조금만 참아. 내가 곧 조용한 곳으로 데려가 줄게. 라고 속삭였는데 그때마다 가마 안에서는 대답 대신 사각거리는 종이 소리가 화답하듯 들려왔습니다. 어느 날 밤, 칠성은 홧김에 마신 술에 취해 비틀거하며 화장실을 가려고 마당으로 나왔다가 창고 쪽에서 흘러나오는 여인의 흐느끼는 소리를 분명히 듣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인가 싶어 귀를 기울였지만 그것은 분명 서방님, 추워요. 너무 추워요. 라고 애원하는 젊은 여자의 목소리였고 그 소리는 너무나 구슬프고 처량하여 술기운이 단번에 달아날 정도였습니다. 칠성은 온몸에 소름이 돋아 그 자리에 얼어붙었고 창고 문틈 사이로 푸르스름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것을 보고는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뒷걸음질 처방으로 도망쳐 들어왔습니다. 그는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쓰고 벌벌 떨었지만 귓가에는 여전히 그 울음소리가 맴돌아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하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워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칠성은 매탄 눈으로 밖으로 나와 민우에게 간밤의 일을 따져 물으려 했으나 마침 마을 어귀에서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오는 만신 할머니를 보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만신 할머니는 마을의 대소사를 관장하며 영적인 기운을 읽는 능력이 뛰어난 분으로 평소에는 함부로 남의 집에 발을 들이지 않는 분이었기에 그녀의 등장은 예사로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할머니는 민우의 집 대문 앞에 서서 한참 동안 집안을 훑어보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며 집안 꼴이 이게 뭐냐?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이 한 집에 뒤엉켜 숨을 쉬니 음기가 하늘을 찌르는구나 라고 혀를 찼습니다. 칠성은 괜히 제발저려 쭈뼛거리며 할머니 눈치를 살폈고 민우는 말없이 고개를 숙인 채 할머니의 처분만을 기다리는 죄인처럼 서 있었습니다. 만신 할머니는 성큼성큼 마당으로 들어와 칠성을 매서운 눈으로 쏘아보며 자네는 객으로 왔으면 조용히 있다 갈 것이지 어찌하여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리는가. 탐욕이 화를 부르니 당장 그 짐들을 치우고 얌전히 있게나라고 호통을 쳤습니다. 칠성은 억울한 마음에 아니 할머니, 저 창고에 귀신단지가 들어있어서 밤마다 곡소리가 나는데 그걸 그냥 두고 보란 말입니까? 저걸 없애야 집안이 편안해질 것 아닙니까? 라고 대들었습니다. 할머니는 칠성의 말에 코웃음을 치며 귀신보다 무서운 게 사람의 욕심인 것을 모르는구나. 네가 함부로 건드리면 더 큰 사단이 날 테니 경거망동하지 말라. 고 일침을 놓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할머니는 민우에게 다가가 연민이 가득한 눈빛으로 어깨를 두드리며 부드럽지만 엄중한 목소리로 타일렀습니다. 민우야, 네 마음은 안다만 이건 아니다. 저 아이는 아직 자기가 죽은 줄도 모르고 시집가는 날만 기다리며 가마 속에 앉아 있단다. 네가 저리 붙잡고 있으니 저승길로 발을 떼지 못하고 이승을 떠도는 것이다. 할머니의 말에 민우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그는 연화를 보내야 한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가슴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어 차일피일 미루어왔던 자신의 어리석음을 들킨 것 같아 부끄럽고 괴로웠습니다. 할머니, 제가 어떻게 연화를 보냅니까? 저 차가운 땅속에 혼자 두는 게 무서워서 이 가마라도 태워주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민우의 절규는 듣는 이들의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창고 쪽을 바라보았는데 낮임에도 불구하고 창고 주변에는 옅은 안개가 끼어 있는 듯 흐릿하게 보였고 까마귀 몇 마리가 지붕 위에 앉아 기분 나쁜 울음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저 가마는 이제 단순한 종이가 아니다. 네, 정성과 집착, 그리고 저놈의 탐욕이 섞여서 영혼을 가두는 감옥이 되어버렸어. 더 늦기 전에 길을 터주지 않으면 연화는 영영 악귀가 되어 구천을 떠돌게 될 것이다. 할머니의 경고는 섬뜩했지만 부인할 수 없는 진실을 담고 있었습니다. 민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물었고 할머니는 길이를 잡아 혼례를 치르듯 보내주어야 한다. 하지만 명심해라. 절대 쉬운 일이 아닐 게다. 라는 알 수 없는 말을 남기고는 지팡이를 짚고 돌아서 나갔습니다. 만신 할머니가 돌아간 뒤에도 집안의 무거운 공기는 가시지 않았고 칠성은 할머니의 경고를 듣고 겁을 먹기는커녕 오히려 오기가 생겨 어떻게든 저 가마를 없애버릴 궁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무당 할미가 헛소리를 하는 거지. 종이 쪼가리 태워버리면 그만인데 무슨 얼어 죽을 혼례야 라고 속으로 비웃으며 민우가 잠시라도 자리를 비우면 당장이라도 불을 지를 기세로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았습니다. 칠성의 눈에는 민우가 슬픔에 잠겨있는 모습이 그저 멍청하고 한심하게만 보였고 자신의 장사를 방해하는 걸림돌로밖에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한편 민우는 할머니의 말을 곱씹으며 연화를 위해 자신이 해야 할 마지막 일이 무엇인지 깊은 고민에 빠졌고 창고 문을 열고 가마를 바라보는 그의 눈빛에는 이전과는 다른 비장함이 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오후 마을에는 민우네 집에서 구판이 벌어질 거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호기심과 두려움이 섞인 마음으로 민우의 집 쪽을 기웃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은 점차 어두워지며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고 바람은 스산하게 불어 나뭇가지들을 흔들며 기괴한 그림자를 마당에 드리웠습니다. 칠성은 마루에 앉아 술잔을 기울이며 민우를 힐끔거렸는데 민우는 창고 앞에서 꼼짝도 하지 않고 마치 석상처럼 앉아 무언가를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칠성은 술 기운을 빌려 용기를 내어 민우에게 다가가 야, 너 정말 저 무당 말대로 할 거냐?
그냥 확 태워버리고 끝내자니까. 내가 도와줄 테니 성냥 가져와 라며 시비를 걸었습니다. 민우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칠성을 바라보았는데 그의 눈동자는 깊은 슬픔에 잠겨 있으면서도 서늘한 기운을 내뿜고 있어 칠성은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형님, 오늘 밤은 제발 아무 짓도 하지 말고 방에 계십시오. 부탁입니다. 민우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거역할 수 없는 힘이 실려 있었고 칠성은 억울해. 뭐 네가 알아서 하겠지 라고 얼버무리며 슬그머니 자리를 피했습니다. 하지만 칠성의 방으로 들어가는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고 그는 뒤돌아서서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품속에 숨겨둔 소시계를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는 민우가 잠들면 몰래 창고에 불을 지르고 실수로 불이 났다고 둘러댈 요량이었던 것입니다. 밤이 깊어지자 마을의 모든 불빛이 꺼지고 정막만이 감돌았지만 민우의 집 창고 주변만은 달빛조차 피해가는 듯 칠흑 같은 어둠에 쌓여 있었습니다. 민우는 피곤에 지쳐 깜빡 잠이 들었고 그 틈을 타 칠성은 살금살금 문을 열고 나와 마당을 가로질러 창고로 향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기름을 먹인 헝겊과 부싯돌이 들려 있었고 심장은 쿵쿵거렸지만 탐욕이 공포를 집어삼킨 상태였습니다. 칠성이 창고 문 앞에 다다라 문틈으로 기름 헝겊을 밀어 넣으려는 순간 갑자기 창고 안에서 누구세요? 하는 맑고 또렷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칠성은 너무 놀라 딸꾹질을 하며 주저앉았고 그 순간 굳게 닫혀있던 창고 문이 스르르 열리며 하얀 손 하나가 불쑥 튀어나왔습니다. 그 손은 뼈마디가 도드라져 보일 정도로 앙상하고 창백했으며 손톱 끝은 푸르스름하게 변해 있어 살아있는 사람의 것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었습니다. 칠성은 비명을 지르려고 입을 벌렸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고 그저 덜덜 떨며 뒤로 기어갈 뿐이었습니다. 열린 문 사이로 보이는 종이. 가마는 안에서부터 은은한 푸른 빛을 내뿜고 있었고 가마의 문이 천천히 열리며 하얀 소복을 입은 여인의 형체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긴 머리카락에 가려 보이지 않았지만 칠성은 직감적으로 그녀가 민우가 그토록 그리워하던 연화의 모습을 한 원혼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바람이 거세지며 마당의 흙먼지가 소용돌이치기 시작했고 창고 주변의 나무들이 괴로워하듯 몸을 비틀며 윙윙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칠성은 공포에 질려 눈을 감고 제발 살려달라고 속으로 빌었지만 차가운 냉기가 그의 발목을 휘감아오는 느낌에 눈을 뜨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가마에서 나온 여인은 바닥에 엎드려 있는 칠성을 향해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는데 그녀의 발은 땅에 닿지 않고 공중에 떠 있는 듯 했습니다. 왜 우리 서방님을 괴롭히나요? 왜 내 집을 부수려 하나요? 그녀의 목소리는 슬픔과 분노가 뒤섞여 공기를 찢는 듯 날카롭게 칠성의 귓가에 파고들었습니다. 그 시각 방에서 선잠을 자던 민우는 밖에서 들려오는 이상한 소리에 눈을 번쩍 떴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바람소리가 아니라 누군가가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쉰 목소리와 찢어질 듯한 비명소리였습니다. 민우는 불길한 예감에 맨발로 뛰쳐나갔고 마당에서 벌어지고 있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창고문은 활짝 열려 있었고 칠성은 마당 한가운데서 거품을 물고 기절해 있었으며 그 위로 하얀 안개 같은 형체가 맴돌며 칠성의 몸을 조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민우는 공포심보다 연화를 지켜야 한다는 본능이 앞서 연화야 안 돼 그러지 마 라고 소리치며 그 형체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민우의 외침이 들리자 안개 같은 형체는 멈칫하며 민우 쪽으로 고개를 돌렸고 흩날리는 머리카락 사이로 슬픈 눈망울이 드러났습니다. 그것은 분명 연화의 눈이었지만 생전의 따뜻함은 사라지고 공허함과 원망만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민우가 다가가려 하자 형체는 다시 종이 감아 속으로 순식간에 빨려 들어갔고 동시에 쾅 하고 창고 문이 닫히며 자물쇠가 저절로 채워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마당에는 쓰러진 칠성과 헐떡이는 민우, 그리고 싸늘한 밤바람만이 남았고 하늘에서는 때 아닌 진눈깨비가 흩날리기 시작해 민우의 뜨거운 눈물을 차갑게 식혀주었습니다. 민우는 닫힌 창고 문을 붙잡고 미안해, 내가 미안해 라며 하염없이 흐느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칠성이 밤새 헛소리를 하며 고열에 시달리다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하얀 귀신이 날 죽이려 한다. 가마가 날 잡아먹으려 한다. 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미쳐 날뛰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칠성을 진정시키려 애썼지만 그는 민우의 집 쪽은 쳐다보지도 못하고 벌벌 떨며 이불 속에 숨기에 바빴습니다. 이 소식은 삽시간에 퍼져나갔고 사람들은 이제 민우의 집에 진짜 귀신이 산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만신 할머니는 다시 민우의 집을 찾아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오늘 밤 저 아이가 완전히 악귀로 변하기 전에 네가 직접 매듭을 풀어야 한다. 민우는 핏발선 눈으로 할머니를 올려다보며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더 이상 연화를 차가운 창고에 가둬둘 수도 죄 없는 사람들을 다치게 할 수도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민우는 몸을 일으켜 목욕재개를 하고 장롱 깊숙이 넣어두었던 자신의 홀레복을 꺼냈습니다. 연화야, 오늘 밤에는 정말로 너를 보내줄게. 네가 그토록 타고 싶어 했던 가마에 태워서 가장 아름다운 신부로 만들어줄게. 민우의 다짐은 비장했고 마을에는 폭풍전야 같은 무거운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고 어둠이 깔리기 시작하자 민우는 촛불 하나를 들고 천천히 창고로 향했습니다. 마을을 뒤덮은 아침 안개는 평소와 달리 누런빛을 띠고 있었고 그 속에서 칠성이 지르는 비명소리는 마치 짐승의 울부짖음처럼 공허하게 울려 퍼져 마을 사람들의 단잠을 깨우고 공포심을 자극했습니다. 칠성은 방구석에 처박혀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쓴 채 하얀 손이 나를 잡으러 온다. 종이 가마가 입을 벌리고 나를 삼키려 한다는 말을 반복하며 발작을 일으키고 있었는데 그의 눈동자는 초점을 잃고 흰자위만 번득거려 보는 이로 하여금 섬뜩함을 느끼게 했습니다. 마을 의원이 급히 달려와 침을 놓고 약을 먹이려 했으나 칠성은 약사발을 내치며 의원의 손목을 잡고 저기 문 밖에 여자가 서 있어 하얀 옷을 입은 여자가 나를 노려보고 있단 말이야 라고 소리쳐 의원마저 뒷걸음질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분명 몸의 병이 아니라 마음의 병 혹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에 의한 것임이 명백해 보였기에 사람들은 수군거리며 민우의 집 쪽으로는 고개도 돌리지 않으려 했습니다. 민우는 칠성의 그런 참혹한 모습을 보며 연민보다는 깊은 죄책감과 슬픔을 느꼈는데 이는 자신의 집착이 불러온 화가 결국 살아있는 사람까지 해치고 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해 도만 눈을 하고 있었지만 입가에는 비장한 결의가 서려 있었고 그 모습은 마치 전장에 나가는 장수처럼 혹은 형장으로 끌려가는 죄수처럼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만신 할머니는 마당 한가운데에 제단을 차리고 향을 피우며 부정을 씻어내는 의식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녀의 손놀림은 빠르고 정확했지만 얼굴에는 긴장한 기색이 역력하여 이번 일이 결코 쉽지 않을 것임을 짐작게 했습니다. 할머니는 민우를 불러 오늘 밤은 단순히 구슬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와 산 자가 마주 앉아 이승의 끈을 끊어내는 자리이니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한다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하늘은 더욱 낮게 내려앉아 금방이라도 비를 뿌릴 듯 잔뜩 찌푸린 표정을 하고 있었고 마을을 감싸던 바람조차 멈추어 사방이 죽은 듯이 고요해졌습니다. 소문을 듣고 몰려든 마을 사람들은 민우의 집 대문 밖 멀찍이 떨어져서 목을 빼고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는데 그들의 눈빛에는 호기심과 두려움 그리고 민우에 대한 안타까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개중에는 저 집 터가 새서 결국 사단이 났다거나 종이 가마를 만들 때부터 알아봤다는 등의 말을 속삭이는 이들도 있었지만 만신 할머니가 지팡이를 내리치며 입조심들하게 귀신이 듣는다라고 호통을 치자 모두 입을 다물고 숨을 죽였습니다. 창고 쪽에서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지만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냉기는 마당의 흙을 얼어붙게 만들 정도로 차가웠고 그 주변에는 파리 한 마리도 얼씬하지 않아 기이한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민우는 방으로 들어가 장롱 깊숙이 보관해 두었던 홀레복을 꺼내어 바닥에 펼쳐놓았는데 푸른색 비단 옷은 세월의 흔적 없이 고운 자태를 뽐내고 있었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민우의 마음은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이 옷을 입고 연화의 집으로 들어가 큰 절을 올리고 그녀를 가마에 태워오는 상상을 수없이 했었지만 이제는 싸늘하게 식어버린 그녀의 영혼을 떠나보내기 위해 이 옷을 입어야 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민우는 떨리는 손으로 옷고름을 메고 사모를 머리에 쓰면서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는데 화려한 옷차림과는 대조적으로 창백하게 질린 얼굴과 붉게 충혈된 눈은 영락없는
상주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거울 속의 자신에게 오늘만큼은 울지 말자. 연화가 가는 길에 눈물이 밟혀 넘어지지 않도록 웃으며 보내주자. 라고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해가 서산 너머로 완전히 사라지고 어둠이 마을을 집어삼키자 만신 할머니는 제단 위에 촛불을 켜고 방울을 흔들며 나직한 목소리로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천지신명이시여, 길 잃은 영혼이 갈 길을 찾지 못하고 헤매고 있나이다. 부디 굽어 살피시어 닫힌 문을 열어주시고 맺힌 한을 풀어주소서. 할머니의 주문 소리가 높아질수록 마당에 깔린 어둠은 더욱 짙어졌고 창고 안에서는 무언가가 긁는 듯한 소리가 사각사각하고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쥐가 벽을 긁는 소리와는 달랐는데 마치 종이가 서로 비비며 내는 마찰음 같기도 했고 누군가가 손톱으로 문을 긁어대며 문을 열어달라고 호소하는 소리 같기도 하여 듣는 이들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습니다. 칠성은 방 안에서 이 소리를 듣고 다시 발작을 일으키며 안 돼. 문 열어주지 마. 나오면 우린 다 죽어. 라고 비명을 질러댔습니다. 민우는 재상 위에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과 술을 올리고 연화가 좋아했던 곶감과 약과를 접시에 담아 놓으며 마지막 잔치를 준비했습니다. 그는 떨리는 다리를 애써 진정시키며 창고 앞으로 천천히 걸어가 무릎을 꿇고 앉았는데 창고 문은 굳게 닫혀 있었지만 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한기는 민우의 옷깃을 파고들어 살을 애는 듯했습니다. 연화야, 나왔어. 많이 기다렸지. 오늘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날이야. 내가 너를 데리러 왔어. 민우의 목소리는 다정했지만 물기가 어려 있었고 그 말이 끝나자마자 창고 안에서 쿵 하는 큰 소리가 울리며 건물 전체가 진동했습니다. 그것은 안에서 누군가가 주먹으로 벽을 내리치는 소리처럼 둔탁하고 강렬하여 제단 위에 촛불이 휘청거릴 정도였습니다. 만신 할머니는 춤을 멈추고 창고를 향해 부채를 펼치며 내 이놈 산 사람을 괴롭히고 이승을 어지럽히는 것이 내 본분은 아닐진데 어찌하여 고집을 피우느냐 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창고문이 덜컹거리며 요동치기 시작했고 자물쇠가 채워진 문고리는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 팽팽하게 당겨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서로의 팔을 붙잡고 뒷걸음질 쳤지만 호기심에 눈을 떼지는 못했습니다. 그때 창고의 창호지 문틈새로 푸르스름한 연기가 피어오르더니 그 연기가 마당으로 흘러나와 사람의 형상을 이루기 시작했습니다. 그 형체는 뚜렷하지 않았지만 긴 머리를 늘어뜨리고 고개를 숙인 여인의 모습임이 분명했고 그녀가 서 있는 자리의 풀들은 순식간에 하얗게 시들어버렸습니다. 민우는 눈앞에 나타난 흐릿한 형체를 보고 숨이 왔을 것 같았지만 도망치지 않고 그 자리에 굳건히 버티고 앉아 연화야 하고 나직이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러자 그 형체는 고개를 천천히 들어 민우를 바라보았는데 얼굴은 어둠에 가려 보이지 않았지만 그 눈빛만은 붉게 타오르며 원망과 슬픔을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서방님, 왜 이제 오셨어요? 가마안이 너무 좁고 답답해요. 숨을 쉴 수가 없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바람소리처럼 윙윙거리며 귓가에 울렸고 그 속에는 생전에 겪었던 고통과 죽음 이후의 외로움이 고스란히 담겨 있어 듣는 이들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죽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단지 민우가 자신을 좁은 가마 속에 가두어 두었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만신 할머니는 방 안에서 벌벌 떨고 있는 칠성을 밖으로 끌어내라고 소리쳤고 마을 청년 2명이 겁에 질린 칠성을 억지로 끌고 나와 마당에 무릎 꿇렸습니다. 칠성은 눈앞에 떠있는 귀신의 형상을 보고 기겁하여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발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라고 빌며 머리를 땅에 지식였습니다. 귀신은 칠성을 보자 형체가 일렁이며 더욱 크게 부풀어 올랐고 날카로운 비명소리와 함께 내 집을 부수려 한 자, 내 가마를 더럽힌 자 라고 으르렁거렸습니다. 바람이 거세지며 마당에 집기들이 날아다니고 민우가 쓰고 있던 사모가 벗겨져 뒹굴었지만 민우는 아랑곳하지 않고 귀신과 칠성 사이를 가로막으며 두 팔을 벌렸습니다. 안 된다, 연화야. 이 사람을 해치면 너는 영영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돼. 제발 멈춰. 민우의 절규에 귀신은 잠시 주춤하며 민우를 바라보았고 그 틈을 탐한신 할머니는 팥과 소금을 칠성에게 뿌리며 부정을 쫓았습니다. 물러가라. 탐욕이 부른 화는 여기서 끝이다. 할머니의 호통에 칠성은 거품을 물고 쓰러졌지만 귀신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아 보였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민우를 향해 손을 뻗으며 나를 데려가줘요. 여기는 너무 춥고 어두워요. 어서 가마를 들어줘요. 라고 애원했습니다. 민우는 눈물을 흘리며 그래, 데려가 줄게. 하지만 그곳은 네가 생각하는 신혼집이 아니야. 이제 그만 진실을 봐야 해. 라고 말하며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것은 굳게 닫힌 창고 문,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종이 가마를 열 수 있는 유일한 열쇠였습니다. 민우가 열쇠를 쥐고 창고 문으로 다가가자 귀신의 형체는 불안한 듯 심하게 요동치며 열지 마, 열지 마 라고 속삭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진짜 모습을, 즉 죽어서 종이 가마 속에 갇힌 자신의 처지를 마주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우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음을 알기에 떨리는 손으로 자물쇠 구멍에 열쇠를 꽂아 넣었습니다. 철컥하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려 퍼졌고 민우는 숨을 깊게 들이마신 뒤 무거운 나무 문을 양쪽으로 활짝 밀어 젖혔습니다. 그러자 창고 안 깊숙한 곳에 자리 잡은 하얀 종이 가마가 달빛을 받아 눈부시게 빛나며 그 위용을 드러냈습니다. 가마는 처음 만들었을 때보다 더욱 기묘한 기운을 뿜어내고 있었는데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미세하게 숨을 쉬듯 움직이고 있었고 창문에 붙은 한지는 안에서 밖으로 밀어내려는 힘에 의해 불룩하게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기괴한 광경에 비명을 지르며 눈을 가렸지만 민우는 한 발짝 더 가마 앞으로 다가가 섰습니다. 연화야, 잘 봐. 이게 네가 타고 싶어 했던 가마야. 내가 너를 위해 만든 세상에서 하나뿐인 종이 가마라고. 민우의 목소리는 슬픔에 잠겨 있었지만 동시에 냉정한 현실을 일깨우려는 단호함이 묻어났습니다. 귀신의 형체는 민우의 말에 이끌리듯 천천히 창고 안으로 빨려 들어갔고 이내 가마 주위를 맴돌며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가마의 문이 쾅 하고 열리더니 텅 비어 있어야 할 가마 안에서 붉은 피가 배어 나오는 듯한 환영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연화가 죽어가던 그날 밤 토해냈던 핏자국 같기도 했고 이승에 남겨진 한 해 덩어리 같기도 했습니다. 만신 할머니는 급히 징을 치며 지금이다. 지금이 아니면 영영 기회는 없다. 내 손으로 가마 문을 열고 그녀의 얼굴을 마주해라. 라고 소리쳤습니다. 민우는 공포에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억지로 힘을 주어 가마 앞으로 성큼 다가갔습니다. 그는 이제 죽은 연화의 영혼과 정면으로 마주하고 그녀에게 자신이 죽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어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사랑하는 사람을 2번 죽이는 것과 같은 고통이었지만 그녀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알기에 민우는 눈을 질끈 감았다 떴습니다. 가마 안에서는 여전히 알 수 없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방님, 추워요. 안아주세요. 그 목소리는 너무나 생생해서 당장이라도 손을 뻗어 안아주고 싶을 정도였지만 민우는 그 유혹을 뿌리치고 가마의 문틀을 잡았습니다. 연화야,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하지만 너는 이미 죽었어. 여기는 이승이 아니야. 민우가 피를 토하듯 진실을 말하자 주변의 공기가 순식간에 멈춘 듯 고요해졌고 가마 안의 존재도 잠시 숨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가마 안에서 하얀 손이 뻗어나와 민우의 뺨을 어루만졌습니다. 그 손길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민우에게는 그 어떤 손길보다 따뜻하고 그리운 감촉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숨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이 슬프고도 무서운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칠성은 이미 기절해 바닥에 늘어져 있었고 만신 할머니만이 슬픈 눈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우는 뺨에 닿은 차가운 손을 자신의 손으로 감싸쥐며 오열했습니다. 이제 그만 가자. 내가 너를 위해 만든 이 종이 가마를 타고 고통 없는 곳으로 가자. 민우의 눈물이 하얀 손등 위로 뚝뚝 떨어지자 손은 서서히 투명해지며 연기처럼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진실을 마주한 영혼이 겪게 될 혼란과 분노가 아직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가마가 다시 격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고 창고 안의 모든 물건들이 공중으로 떠올랐다 떨어지며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민우는 흔들리는 가마를 온몸으로 끌어안으며 외쳤습니다. 두려워 마. 내가 있잖아. 내가 끝까지 지켜줄게. 그의 외침은 폭풍우 속의 등대처럼 흔들리지 않았고 그 진심이 닿았는지 격렬하던 진동이 조금씩 잦아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가마 안에서는 여전히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고 이는 연화의 영혼이 아직 이승에 대한 미련을 완전히 놓지 못했음을 의미했습니다. 만신 할머니는 민우에게 다가와 이제 보여주어라. 네가 준비한 마지막 선물을.
이라고 말하며 민우의 등 뒤에 있는 무언가를 가리켰습니다. 그것은 민우가 밤새 깎아 만든 나무 기러기 한 쌍과 연화가 생전에 좋아했던 꽃신이었습니다. 민우는 떨리는 손으로 꽃신을 집어들어 가마 앞에 가지런히 놓았습니다. 연화야, 이 꽃신 신고 가자. 맨발로는 발 시려서 못 가잖아. 그 순간 가마 안에서 들려오던 울음소리가 뚝 그치고 하얀 한지 문이 스르르 열리며 드디어 그 안에 앉아있는 존재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녀는 민우가 기억하는 그 아름다운 연화의 모습 그대로였지만 온몸이 하얀 빛으로 둘러싸여 있어 이 세상 사람이 아님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슬픈 표정으로 꽃신을 바라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들어 민우와 눈을 맞췄습니다. 그 눈빛에는 원망 대신 깊은 슬픔과 사랑이 담겨 있었고 민우는 그 눈빛을 보자마자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떠나야 할 때임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별의 순간은 언제나 고통스러운 법이라 연화의 영혼은 쉽사리 가마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칠성은 정신을 차리고 부스스 일어나 앉았다가 가마 속에 앉아있는 연화와 눈이 마주치자 히익하고 숨을 들이켜며 다시 뒷걸음질 쳤습니다. 연화는 칠성을 잠시 바라보더니 희미하게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것은 용서의 미소라기보다는 덧없는 세상사에 대한 해탈의 미소에 가까웠습니다. 민우는 다시 힘을 내어 일어서서 가마의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내가 들어줄게. 네가 가는 길 내가 가마꾼이 되어 편안하게 모실게. 민우가 가마를 들어 올리려 하자 마을 청년들도 하나둘씩 용기를 내어 다가왔습니다. 그들은 민우의 깊은 사랑에 감동하여 두려움을 떨치고 함께 가마를 메어주기로 결심한 것이었습니다. 민우가 종이 가마의 앞채를 잡고 힘을 주어 들어 올리자 뒤에서 머뭇거리던 마을 청년들도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조심스럽게 가마의 뒤채를 나누어 짊어졌는데 종이와 대나무로만 만들어져 깃털처럼 가벼워야 마땅할 가마가 마치 천근 만근의 바위를 올려놓은 듯 묵직하게 어깨를 짓눌러 왔습니다. 청년들은 예상치 못한 무게감에 으윽하고 신음소리를 내며 비틀거렸지만 이것이 단순히 물건의 무게가 아니라 이승을 떠나지 못하는 망자의 한과 미련의 무게임을 직감했기에 이를 악물고 다리에 힘을 주어 중심을 잡으려 애를 썼습니다. 민우는 식은땀이 흐르는 이마를 닦지도 못한 채 가마를 향해 연화야 무거워도 조금만 참아다오. 네가 짊어진 슬픔은 우리가 나누어질 테니 너는 그저 편안하게 앉아있기만 하면 돼. 라고 속삭이며 굳어있는 청년들을 독려했습니다. 만신할머니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요령을 흔들고 길을 여는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는데 딸랑거리는 맑은 방울 소리가 밤공기를 가르자 신기하게도 가마의 무게가 조금씩 가벼워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가마꾼들이 발을 맞추어 천천히 창고 밖으로 걸어 나오자 마당에 모여있던 마을 사람들은 마치 홍해가 갈라지듯 양옆으로 물러서서 길을 터주었고 그들의 손에는 각자 준비해온 작은 초롱불이 들려있어 어두운 밤길을 은은하게 밝혀주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숨소리조차 크게 내지 못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가마를 바라보았는데 달빛을 머금은 하얀 종이 가마는 그 어떤 화려한 꽃가마보다도 슬프고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며 마치 밤하늘을 유영하는 조각배처럼 천천히 마당을 가로질러 나아갔습니다. 가마가 움직일 때마다 네 귀퉁이에 달린 종이 풍경이 바람에 흔들리며 청아한 소리를 냈고 그 소리는 듣는 이들의 가슴 깊은 곳을 울리며 알 수 없는 슬픔과 위로를 동시에 전해주었습니다. 민우는 앞장서서 걸으며 가마가 흔들리지 않도록 온 신경을 집중했고 그의 등 뒤로는 연화와의 지난 추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한편 마당 한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벌벌 떨고 있던 칠성은 가마가 자신의 앞을 지나가자 쏘스라치게 놀라며 뒤로 나자빠졌는데 가마의 창문을 통해 서늘한 냉기가 뿜어져 나와 그의 얼굴을 스치고 지나갔기 때문이었습니다. 칠성은 순간적으로 가마 안에서 자신을 노려보는 날카로운 눈빛을 느꼈고 귓가에는 욕심을 버리지 않으면 화를 면치 못할 것이다라는 서늘한 속삭임이 들리는 듯하여 공포에 질린 채 바닥을 기어야만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탐내던 종이 가마가 보물이 아니라 자신을 파멸로 이끌 수 있는 무서운 존재임을 뼈저리게 깨달았고 민우가 그토록 지키려 했던 것이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사람의 도리와 사랑이었음을 뒤늦게나마 알게 되었습니다.
칠성은 가마 행렬이 대문을 빠져나가자마자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지만 더 이상 이곳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본능적인 공포감에 휩싸여 짐을 챙길 생각도 하지 못한 채 도망칠 준비를 서둘렀습니다. 행렬이 마을 어귀로 들어서자 밤바람은 한층 더 부드러워졌고 구름 뒤에 숨어있던 달이 모습을 드러내어 가마가 가는 길을 환하게 비춰주기 시작했는데 이는 마치 하늘도 두 사람의 마지막 이별 여행을 축복해주는 듯한 광경이었습니다. 민우는 가마를 메고 걷는 동안 끊임없이 연화에게 말을 걸었는데 연화야, 여기는 우리가 자주 놀던 느티나무 아래야. 기억나니? 여름이면 여기서 더위를 식히곤 했잖아. 라며 그녀가 보지 못하는 바깥 세상의 풍경을 하나하나 설명해 주었습니다. 가마 안에서는 대답 대신 사각거리는 종이 소리가 들려왔지만 민우는 그것이 연화가 자신의 말을 듣고 끄덕이는 소리라고 믿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애절한 독백을 들으며 코끝이 찡해져 몰래 눈물을 훔쳤고 죽음조차 갈라놓지 못한 두 사람의 사랑에 깊은 경외심을 느꼈습니다. 가마 행렬이 마을을 벗어나 강으로 향하는 오솔길로 접어들 때쯤 뒤따라오던 만신 할머니가 잠시 멈춰서서 뒤를 돌아보았는데 텅 빈 민우의 집 마당에서 누군가가 허겁지겁 도망치는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칠성이었는데 그는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보따리 하나만 달랑 들고 마을 반대편 산길로 주랭랑을 치고 있었고 그 모습이 어찌나 다급해 보이던지 마치 귀신에게 쫓기는 사람 같았습니다. 할머니는 혀를 차며 춤춤 제발 저린 도둑이 제 발로 나가는구나. 이제 저 집에도 맑은 기운이 돌아오겠어 라고 중얼거리며 안도했습니다. 탐욕스러운 칠성이 사라짐으로써 민우의 집을 짓누르던 탁한 기운이 걷히고 이제 남은 것은 오로지 연화의 한을 풀어주는 일뿐이라는 생각에 할머니의 발걸음도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강가로 가는 길은 울퉁불퉁하고 험했지만 민우와 청년들은 가마가 조금이라도 흔들릴세라 발밑을 조심하며 묵묵히 걸음을 옮겼고 숲속의 풀벌레들도 그들의 엄숙한 행렬에 숨을 죽인 듯 고요했습니다. 민우는 어깨를 파고드는 고통을 느꼈지만 이는 연화가 겪었을 병마의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며 오히려 그 통증을 달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연화야, 조금만 더 가면 돼. 그곳은 물이 맑고 꽃이 만발해서 네가 정말 좋아할 거야 라고 다독였고 그때마다 가마의 무게가 조금씩 가벼워지는 기이한 현상이 반복되었습니다. 이는 연화의 영혼이 민우의 진심 어린 마음의 위로를 받고 이승에 대한 집착과 두려움을 조금씩 내려놓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했습니다. 마침내 일행은 마을 앞을 흐르는 넓은 강가에 도착했는데 강물은 달빛을 받아 검푸르게 빛나며 유유히 흐르고 있었고 강 건너편에는 짙은 안개가 끼어 있어 마치 저승과 이승의 경계처럼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민우와 청년들은 강가에 있는 넓고 평평한 바위 위에 조심스럽게 가마를 내려놓았고 긴장이 풀린 탓인지 모두 거친 숨을 몰아쉬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하지만 민우만은 쉬지 않고 가마 주변을 정리하며 챙겨온 제사 음식을 바위 위에 차려놓고 마지막 의식을 치를 준비를 서둘렀습니다. 강바람이 불어와 민우의 땀을 식혀주었고 찰랑거리는 물소리는 마치 연화가 부르는 자장가처럼 부드럽게 들려와 긴장되어 있던 사람들의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혀 주었습니다. 만신 할머니는 강물을 향해 깊게 절을 하고는 준비해온 하얀 종이배를 물 위에 띄우며 이 물길 따라 흘러가면 고통 없는 세상이 나올 것이니 뒤돌아보지 말고 훨훨 날아가거라 라고 축원했습니다. 그리고는 민우에게 다가와 이제 마지막으로 작별 인사를 나누거라. 이 시간이 지나면 다시는 볼 수도 만질 수도 없으니 후회 없이 마음을 전해야 한다 라고 일러주었습니다. 민우는 떨리는 가슴을 안고 가마 앞으로 다가가 무릎을 꿇었는데 가마의 문은 굳게 닫혀 있었지만 안에서 느껴지는 기운은 이전보다 훨씬 온화하고 평온해져 있었습니다. 민우는 문고리에 손을 얹고 잠시 망설이다가 연화야 하고 나직이 이름을 부르며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가마 문이 열리자 안에서는 은은한 향기가 풍겨 나왔는데 그것은 연화가 생전에 즐겨 쓰던 분, 냄새와 당나무 특유의 구수한 향이 섞인 묘한 향기였습니다. 가마 안은 비어 있었지만 바닥에 놓인 방석이 살짝 눌려있는 자국과 민우가 넣어준 꽃신이 가지런히 놓여있는 모습은 방금 전까지
누군가가 그곳에 앉아 있었음을 생생하게 보여주었습니다. 민우는 빈 가마를 보며 허탈함보다는 안도감을 느꼈는데 이는 연화가 더 이상 고통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고 마음의 준비를 마쳤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입니다. 민우는 가마 안에 손을 넣어 허공을 어루만지며 이제 정말 가는구나. 나의 신부, 나의 사랑, 연화야. 라고 눈물 섞인 작별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때 강물 위로 일렁이는 바람과 함께 가마 안에서 하얀 나비 한 마리가 팔랑거리며 날아올랐는데 그 나비는 한겨울 밤에 볼 수 없는 희귀한 광경이라 모두가 숨을 죽이고 바라보았습니다. 나비는 민우의 머리 위를 몇 번 맴돌더니 마치 뺨에 입을 맞추듯 민우의 얼굴에 살짝 내려앉았다가 다시 날아올라 강 건너편 안개 속으로 사라져갔습니다. 민우는 멀어져가는 나비를 향해 손을 뻗으며 잘 가. 부디 행복해야 해. 라고 오열했고 마을 사람들도 그 신비롭고 슬픈 장면에 눈시울을 붉히며 함께 연화의 명복을 빌어주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나비가 날아간 자리는 희미하게 빛이 나는 듯했고 이는 연화가 민우의 사랑을 안고 평안한 곳으로 떠났음을 알리는 마지막 신호였습니다. 나비가 사라진 후 강가에는 다시 고요한 정막이 찾아왔지만 이전과는 다른 평화로운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민우는 눈물을 닦고 일어나 멍하니 강물을 바라보고 있었고 만신 할머니는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장하다. 네가 그 아이를 살렸다. 이제 너도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살아야지. 라고 위로했습니다. 가마를 메고 왔던 청년들도 하나둘씩 다가와 민우의 손을 잡거나 등을 토닥이며 말없이 위로의 뜻을 전했고 함께 왔던 마을 사람들도 민우야 고생했다. 이제 다 끝났어. 라며 따뜻한 말을 건넸습니다. 그동안 민우를 둘러싸고 있던 오해와 두려움의 벽이 허물어지고 다시 예전의 정이 넘치는 마을 공동체로 돌아가는 순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강가에 모여 앉아 민우가 준비해온 음식을 나누어 먹으며 긴장했던 마음을 풀고 서로의 안부를 묻기 시작했습니다. 아까 가마 맬 때 어찌나 무겁던지 정말 귀신이 타고 있는 줄 알았다니까. 라며 너스레를 떠는 청년의 말에 그래도 네가 끝까지 잘 버텨서 다행이다. 덕분에 연화가 편안하게 갔을 거야. 라고 맞장구치는 어르신의 말소리가 정겹게 오고 갔습니다. 차가운 강바람을 맞으며 먹는 떡과 술이었지만 그 맛은 어느 잔치상 음식보다도 달고 구수하게 느껴졌습니다. 민우도 사람들의 권유에 못 이겨 술 한 잔을 받아 마셨는데 따뜻한 술 기운이 식도를 타고 내려가자 얼어붙었던 몸과 마음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편 마을로 도망친 칠성은 캄캄한 산길을 헤매다 발을 헛디뎌 구르는 바람에 온몸이 흙투성이가 되고 상처투성이가 되었지만 아픔을 느낄 겨를도 없이 무작정 마을을 벗어나기 위해 발버둥 쳤습니다. 그는 민우의 집에서 겪었던 공포스러운 경험이 뇌리에 박혀 다시는 이 마을 쪽으로는 쳐다보지도 않으리라 다짐하며 어둠 속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칠성의 도주는 마을 사람들에게 하나의 가십거리가 되어 입에 오르내렸지만 아무도 그를 잡으려 하거나 걱정하지 않았고 오히려 마을의 애군이 그와 함께 떠나갔다며 반기는 분위기였습니다. 칠성이 떠난 자리에는 다시 평화와 고요가 찾아왔고 민우의 집은 더 이상 귀신 들린 집이 아닌 슬픈 사랑의 전설을 간직한 곳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강가의 공기는 차가워졌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훈훈한 온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만신 할머니는 이제 종이 가마를 태워보낼 시간이 되었음을 알리며 민우에게 마지막 절차를 준비하라고 일렀습니다. 민우는 가마 주변에 마른 나뭇가지와 짚을 쌓아 올리며 자신의 손으로 만든 그리고 연화의 영혼이 잠시 머물렀던 그 소중한 집을 떠나보낼 채비를 했습니다. 가마는 여전히 하얗고 아름다운 자태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이제는 그 역할을 다하고 자연으로 돌아가야 할 때임을 알고 있는 듯 담담해 보였습니다. 민우는 성냥을 꺼내 들고 가마를 바라보며 연화야 이 불길 타고 높이 높이 올라가거라. 내 사랑이 너에게 닿을 수 있도록 환하게 비춰줄게. 라고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민우가 떨리는 손으로 지푸라기에 불을 붙이자 매캐한 연기와 함께 붉은 불꽃이 피어올라 순식간에 종이 가마를 감싸기 시작했습니다. 당나무 종이는 불에 잘 타는 성질이 있어 가마는 금세 거대한 불기둥이 되어 활활 타올랐고 그 불빛은 강물에 비쳐 마치 두 개의 태양이 뜬 것처럼 주변을 환하게 밝혔습니다. 타닥타닥 타오르는 불소리는 마치 연화가 이승의 굴레를 벗어던지며
내는 환호성처럼 들렸고 불길 속에서 흩날리는 재들은 반딧불이처럼 밤하늘로 솟구쳐 올라 장관을 이루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타오르는 가마를 바라보며 각자의 소원을 빌거나 연화의 명복을 빌며 합장했습니다. 불길이 거세질수록 민우의 얼굴은 불빛에 붉게 물들었지만 그의 표정은 더 이상 슬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불타는 가마를 보며 연화와의 추억을 하나씩 놓아주었고 가슴 한구석을 짓누르던 무거운 돌덩이가 사라지는 듯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잘 가, 내 사랑. 다음 생에는 꼭 먼저 만나서 백년해로 하자. 민우의 입가에는 옅은 미소가 번졌고 눈에서는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닌 정화의 눈물이었습니다. 불꽃은 춤을 추듯 하늘로 올라가 별이 되었고 강물은 그 별빛을 품고 유유히 흘러갔습니다. 가마가 완전히 재로 변해 사그라들 때까지 자리를 지킨 사람들은 이제 모든 것이 끝났음을 직감하고 주섬주섬 자리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만신 할머니는 남은 재를 모아 강물에 뿌려주며 마지막으로 영혼을 배웅했고 이제 다 끝났다. 집으로 가자. 라며 민우의 손을 이끌었습니다. 민우는 재가 되어 강물에 흩어지는 가마의 흔적을 마지막으로 눈에 담고 마을 사람들과 함께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돌아오는 길은 갈 때보다 훨씬 가볍고 편안했으며 밤 공기조차 상쾌하게 느껴졌습니다. 마을 어귀에 들어서자 멀리서 닭이 우는 소리가 들려왔고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기 시작하며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음을 알렸습니다. 민우가 텅 빈 집으로 돌아왔을 때 마당은 칠성이 어질러 놓은 흔적들로 지저분했지만 창고에서 느껴지던 음산한 기운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맑고 깨끗한 아침 햇살만이 가득했습니다. 민우는 마당을 쓸고 닦으며 묵은 먼지와 함께 지난밤의 악몽을 털어내었고 창고 문을 활짝 열어 환기를 시키며 새로운 시작을 준비했습니다. 비록 연화는 떠나고 없었지만 그녀가 남기고 간 사랑과 추억은 민우의 가슴 속에 영원히 남아 그의 삶을 지탱해줄 버팀목이 될 것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민우의 집을 다시 편안하게 드나들며 그를 위로하고 격려해 주었고 민우는 다시 종이 만드는 일에 전념하며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힘을 얻었습니다. 며칠 후 민우는 창고를 정리하다가 구석에서 연화가 생전에 쓰던 작은 손거울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거울을 닦으며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는데 며칠 전까지만 해도 죽은 사람처럼 외랬던 얼굴에 다시 생기가 돌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민우는 거울을 향해 미소를 지어 보이며 나 잘 살게. 내 목까지 열심히 살아서 나중에 너 만날 때 부끄럽지 않게 할게 라고 다짐했습니다. 창밖에는 봄 기운이 완연하여 매화꽃이 꽃망울을 터뜨리고 있었고 따스한 햇볕이 민우의 어깨를 감싸 안아주었습니다. 그렇게 민우의 집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고 종이 가마에 얽힌 슬프고도 아름다운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의 입을 통해 전설처럼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민우가 마당에서 종이를 말리고 있는데 이웃집 아이들이 놀러와서 아저씨, 저 창고에 정말 나비가 살아요 라고 물었습니다. 민우는 빙그레 웃으며 그럼 아주 예쁜 하얀 나비가 살다가 하늘나라로 갔단다 라고 대답해 주었습니다. 아이들은 신기해하며 창고 주위를 뛰어다녔고 그 명랑한 웃음소리는 민우의 집을 가득 채우며 더 이상 이곳이 슬픔의 공간이 아님을 증명해 주었습니다. 민우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며 문득 하늘을 올려다 보았는데 파란 하늘에 흰 구름 한 조각이 마치 가마 모양처럼 둥실 떠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민우는 잠시 일손을 멈추고 그 구름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종이 가마가 강물 위에서 한 줌의 재로 변하여 밤하늘의 별빛 속으로 흩어진 뒤 마을에는 거짓말처럼 평온한 기운이 다시 찾아왔고 다음날 아침 떠오른 태양은 그 어느 때보다 따사롭고 환하게 마을 구석구석을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마을을 짓누르던 무겁고 습한 공기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 대신 상쾌한 바람이 불어와 집집마다 걸려있는 풍경을 흔들며 맑고 고운 소리를 내어 사람들의 마음을 가볍게 해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아침 일찍 일어나 대문을 활짝 열고 마당을 쓸면서 지난밤의 기이하고도 슬픈 의식이 자신들의 마을의 묵은 애군을 모두 걷어가 주었음을 직감하며 서로에게 밝은 얼굴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민우의 집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도 더 이상 걸음을 재촉하거나
눈을 피하지 않았고 오히려 잠시 멈춰서서 담장 너머로 보이는 깨끗해진 마당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민우가 푹 자고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을 비추기도 했습니다. 민우는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깊은 잠에 빠져 있었는데 이는 실로 오랜만에 맛보는 꿈없는 단잠이어서 그가 눈을 떴을 때는 몸과 마음이 솜털처럼 가벼워져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방 안으로 쏟아지는 햇살에 눈을 비비며 일어난 민우는 습관적으로 창고 쪽을 바라보았으나 그곳에는 더 이상 서늘한 냉기나 정체 모를 소리가 없었고 오직 열린 문틈으로 들어온 참새들이 지저귀는 소리만이 평화롭게 들려올 뿐이었습니다. 민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마당으로 나가 크게 기지개를 켜고 폐부 깊숙이 맑은 공기를 들이마시며 비로소 자신이 긴 악몽에서 완전히 깨어났음을 실감했습니다. 마당 한 구석에 칠성이 어질러 놓고 간 잡동사니들이 눈에 띄었지만 민우는 그것들을 보며 화를 내는 대신 덤덤한 마음으로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했고 이는 그의 마음속에 있던 미움과 원망도 모두 씻겨 내려갔음을 의미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마을 안악들이 하나둘씩 민우의 집으로 찾아와 음식 바구니를 내려놓으며 민우의 안부를 물었는데 그들의 손에는 갓 지은 따뜻한 밥과 구수한 시래기 된장국 그리고 정성껏 부친 전들이 들려 있었습니다. 민우 총각 그동안 고생 많았네. 이제 밥심으로 기운 차리고 다시 예전처럼 씩씩하게 살아야지 라며 등을 토닥여주는 이웃 아주머니의 말에 민우는 목이 메어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혼자만의 슬픔에 갇혀 세상을 등지고 살았던 자신을 마을 사람들은 외면하지 않고 기다려주었으며 가장 힘든 순간에 기꺼이 손을 내밀어 함께 짐을 져주었다는 사실에 민우는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감동을 느꼈습니다. 민우는 이웃들이 가져다준 음식을 마루에 차려놓고 한 숟가락 뜨면서 밥알 하나하나에 담긴 사람들의 정을 씹어 삼키며 다시 살아갈 힘을 얻었습니다. 그날 이후 민우는 다시 본업인 종이 만드는 일에 전념하기 시작했는데 그의 손길은 예전보다 더욱 정성스럽고 깊이가 있어져서 그가 만드는 종이에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기품이 서리기 시작했습니다. 민우는 새벽마다 산에 올라가 가장 좋은 당나무를 베어오고 차가운 계곡물에 껍질을 씻고 삶아내어 닭풀을 푼 물에 섞어 외발뜨기로 종이를 떠내는 고된 작업을 묵묵히 반복했습니다. 예전에는 연화와의 혼례를 위해 혹은 그녀를 떠나보내기 위해 종이를 만들었다면 이제는 자신의 종이가 누군가의 기쁜 소식을 전하고 소중한 마음을 담는 그릇이 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염원을 담아 작업을 했습니다. 찰랑찰랑하며 물살을 가르는 발소리는 민우의 규칙적인 숨소리와 어우러져 마치 수행자가 기도를 올리는 소리처럼 경건하게 들려왔고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들으며 마음의 평안을 얻곤 했습니다. 민우가 다시 종이를 만든다는 소문이 퍼지자 마을 사람들뿐만 아니라 인근 고을에서도 그의 종이를 구하려는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기 시작했는데 사람들은 민우의 종이가 유난히 질기고 고울뿐만 아니라 그 종이의 글을 쓰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좋은 일이 생긴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선비는 과거 시험을 보러 가기 전에 민우의 종이의 답안을 연습하러 찾아왔고 어떤 부모는 갓 태어난 아이의 이름을 적어줄 종이를 구하기 위해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민우는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항상 따뜻한 차를 대접하며 자신의 종이가 그들의 삶의 작은 보탬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정성껏 포장해 주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슬픔에 얽매여 있지 않았고 자신의 재능을 통해 세상과 소통하고 나눔을 실천함으로써 연화가 남기고 간 사랑의 의미를 확장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산과 들의 푸른 잎이 무성해지는 초여름이 되자 마을 사람들은 민우의 집 마당에 모여 작은 잔치를 벌이기로 했는데 이는 마을의 평화를 되찾은 것을 기념하고 민우의 새 출발을 응원하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남자들은 돼지를 잡고 막걸리를 날랐으며 여자들은 가마솥에 불을 지피고 국수를 삶아내어 마당 가득 맛있는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멍석이 깔린 마당에는 남녀노소가 둘러앉아 음식을 나누어 먹으며 웃음꽃을 피웠고 아이들은 마당을 뛰어다니며 술래잡기를 하느라 시끌벅적했습니다. 민우는 사람들 틈에 섞여 막걸리 잔을 기울이며 칠성이 다녀간 후 황폐해졌던 집안이 다시 사람들의 온기로 가득 채워지는 것을 보며 비로소 집이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잔치 분위기가 무르익을 무렵 마을 촌장님이 일어나
민우에게 덕담을 건넸는데 우리 마을 최고의 장인 민우가 다시 일어서 주니 더 바랄 것이 없네. 자네가 만든 종이가마 덕분에 우리 마을이 큰 깨달음을 얻었어. 이제 그 손으로 더 많은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종이를 만들어주게 라고 말하며 술잔을 권했습니다. 민우는 두 손으로 공손히 잔을 받으며 모두 어르신들과 이웃분들 덕분입니다. 제가 잠시 어리석은 생각에 빠져 마을에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할 따름입니다. 앞으로는 받은 은혜를 갚으며 열심히 살겠습니다. 라고 화답했습니다. 사람들은 박수를 치며 민우를 격려했고 그 소리는 마을 뒷산까지 메아리쳐 울리며 숲속에 잠자던 새들을 깨울 정도로 힘찼습니다. 만신 할머니도 잔치에 참석하여 한쪽에 조용히 앉아 계셨는데 민우는 음식을 한 접시 가득 담아 할머니께 다가가 큰 절을 올렸습니다. 할머니는 민우의 손을 잡으며 주름진 얼굴에 환한 미소를 지으셨는데 이제 자네 얼굴에 그늘이 없구먼. 연화 아씨도 저승에서 자네가 이렇게 웃는 모습을 보고 마음 편히 지내고 있을 걸세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머니는 민우가 겪은 시련이 그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음을 알아보셨고 그가 앞으로 훌륭한 장인으로서 뿐만 아니라 마음이 깊은 어른으로서 마을의 큰 버팀목이 될 것임을 확신하셨습니다. 민우는 할머니의 따뜻한 눈빛 속에서 돌아가신 어머니의 모습을 보는 듯하여 가슴이 뭉클해졌고 앞으로 할머니를 친어머니처럼 모시겠노라고 다짐했습니다. 잔치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씩 돌아간 뒤 민우는 뒷정리를 마치고 마루에 걸터 앉아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는데 유난히 밝은 달 옆으로 작은 별 하나가 반짝이고 있는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민우는 그 별이 연화라고 생각하며 마음속으로 말을 걸었습니다. 연화야, 오늘 마을 사람들이 다 모여서 즐겁게 놀다 갔어. 네가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래도 나는 이제 외롭지 않아. 네가 내 마음속에 있고 또 좋은 이웃들이 곁에 있으니까. 민우의 독백은 슬픔보다는 그리움과 감사의 색채를 띠고 있었고 밤바람이 스쳐 지나가며 그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민우는 이제 연화를 떠올려도 가슴이 찢어질 듯 아프지 않았고 오히려 따뜻한 추억이 되어 삶의 위로가 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민우의 머리에도 서리가 내리고 주름살이 하나둘 늘어갔지만 그의 종이 만드는 솜씨는 날이 갈수록 무르익어 명인의 경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는 제자들을 받아들여 자신의 기술을 전수해 주었는데 제자들에게 항상 강조하는 것은 기술보다 만드는 사람의 마음가짐이었습니다. 종이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내 마음이 거칠면 종이도 거칠어지고 내 마음이 평온하면 종이도 비단처럼 고와지는 법이다. 라는 민우의 가르침은 제자들의 가슴에 깊이 새겨져 훗날 이 마을이 한지에 고장으로 명성을 떨치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또한 민우는 매년 가을이면 연화의 기일에 맞춰 작은 종이 가마를 만들어 강물에 띄워 보내는 의식을 치렀는데 이는 슬픔을 되새기는 것이 아니라 그녀를 기억하고 변치 않는 사랑을 확인하는 그만의 아름다운 의식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그날이 되면 강가에 나와 함께 촛불을 켜고 소원을 빌곤 했는데 연인들은 민우가 만든 종이배를 띄우며 영원한 사랑을 맹세했고 가족들은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며 서로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민우의 슬픈 사랑 이야기는 더 이상 무서운 괴담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의 가치를 일깨워주는 아름다운 전설로 승화되어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종이가마 이야기를 들으며 사랑하는 사람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고 곁에 있는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을 주저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연화는 비록 짧은 생을 살다 갔지만 그녀의 영혼은 마을 사람들의 가슴 속에 사랑의 불씨를 지피는 수호천사로 영원히 남게 되었습니다. 어느 늦은 가을밤, 늙은 민우는 공방에 앉아 마지막 당나무 껍질을 손질하고 있었는데 창밖에는 가을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습니다. 빗소리는 마치 오래전 그날 밤처럼 구슬프게 들릴 수도 있었지만 지금 민우의 귀에는 대지를 적시는 생명의 소리로 들렸습니다. 그는 잠시 일손을 멈추고 눈을 감고 빗소리를 감상했는데 빗소리 사이로 서방님 고마워요 하는 연화의 목소리가 들린 듯하여 살며시 눈을 떴습니다. 방 안에는 은은한 호롱불만이 흔들리고 있었지만 민우는 방금 창문 너머로 하얀 나비 한 마리가 비를 피해 처마 밑으로 날아드는 것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는 빙그레 미소를 지으며 그래 비가 그치면 좋은 곳으로 날아가거라 라고 나직이 속삭였습니다.
민우는 완성된 종이를 한 장 들어 올려 불빛에 비추어 보았는데 종이의 결 사이로 빛이 투과되어 마치 밤하늘의 은하수처럼 영롱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종이에 연화에게 보내는 마지막 편지를 쓰기로 마음먹고 먹을 갈아 붓을 들었습니다. 내 생이 다하는 날 나도 바람이 되어 내 곁으로 가리다. 그때는 우리 헤어지지 말고 저 종이 가마타고 온 세상을 구경 다니자꾸나. 민우가 써 내려가는 글씨 하나하나에는 평생을 바친 사랑과 그리움, 그리고 삶을 관조하는 여유가 담겨 있었습니다. 붓을 내려놓은 민우는 편지를 곱게 접어 가슴품에 넣고 호롱불을 끄고 자리에 누웠습니다. 방 안은 어둠에 잠겼지만 민우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환하고 평온했습니다. 밖에서는 비가 그치고 바람이 불어와 구름을 걷어내자 둥근 보름달이 모습을 드러내어 민우의 방 창호지 문을 은은하게 비춰주었습니다. 민우는 이불을 목까지 끌어덮으며 편안한 자세를 취했고 멀리서 들려오는 다듬이질 소리를 자장가 삼아 서서히 꿈나라로 빠져들었습니다. 그의 꿈속에는 젊은 날의 연화가 고운 한복을 입고 그를 기다리고 있었고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꽃비가 내리는 언덕을 넘어 영원히 지지 않는 행복의 나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마을은 이제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집집마다 불이 꺼지고 가축들도 숨을 죽인 채 고요한 밤의 휴식을 즐기고 있습니다. 산골 마을의 밤바람은 대나무 숲을 지나며 쏴 하는 시원한 소리를 내고 처마 끝에 매달린 풍경은 가끔씩 댕그랑하며 밤의 정막을 깨우지만 그 소리는 오히려 사람들의 잠을 더욱 깊고 달게 만들어줍니다. 민우의 집 마당에 쌓여있던 당나무 껍질에서도 강가에 흩어진 재 속에서도 이제는 슬픔 대신 따뜻하고 뭉근한 예지야기의 향기가 피어올라 온 마을을 포근하게 감싸 안습니다. 예지야기는 바람을 타고 흐르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따뜻한 사랑의 온기가 남아 오늘 밤은 누구라도 험한 꿈 꾸지 않고 편안히 잠들 수 있을 것입니다.